네, 수능일이 다가오면은 연초, 이제 연말이 많이 근접해 있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연말 연시에 시장 전망들이 항상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2020년도, 내년도에는 과연 시장이 어떨지 미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스트레치스트, 시장 전략을 네.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네. 자, 내년도. 사실 내일 앞을 증시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내년까지 봐야 되니까 우린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뭐 홍콩 시위 격화, 북핵 문제 교차, 거기 또 한일 관계 난항에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죠. 혼돈이고 글자 그대로 이제 케이어스,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능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험 볼 건 봐야 되니까 전망해야죠. 네. 자, 미국, 중국 얘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것에 이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1차 무역 협상을 앞두고서 중국은 합의했다. 미국은 합의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합의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왜 말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중국 상무부의 발언을 잘 보면은 우리는 1차 무역 합의를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걸 들어줘. 안 들어주면 우리 파기할 수도 있어. 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무역 합의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트럼프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더불어서 점진적인 관세 철폐가 없으면 우리는 무역 합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탄핵 얘기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뭐 라이브로 TV 중계까지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압박이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일단은 트럼프는 지금 단계적인, 점진적인 무역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요구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흐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중국과의 합의 이런 데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왜냐면은 미국 내부 행정부든 뭐 고위 관료든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합의라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핵 이슈라든지 홍콩 시위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2020년 상반기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아니면 뭐 한두 달 내에 무역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 같은 비율의 관세를 동시에 철폐하자. 이 어찌 보면 북핵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계적인 합의.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뭐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먹어보고 맛있으면 돈 줄게. 네. 이거랑 중국은 우리 치마 들어올 때 돈 내고 먹어야지.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은 같은 비율인지 같은 규모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 관세를 부과한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훨씬 많거든요. 네. 같은 비율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더 큰 양보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오히려 강경용자들의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반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교착 상태 아니면은 좀 더 물밑에서 협상이 좀 더 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이만큼 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상승 동력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난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특히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지만 S&P 500이나 뭐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네. 히스토리컬 하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잡음이 있는데도 달리고 있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일단은 무역협상 기대가 선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한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 2차, 3차 무역 합의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말은 궁극적으로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 타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언을 뒤집지 않는 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다행스럽게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있는가라는 부분들 또한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원화 약세가 다시 재개될 조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환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MDF 시장을 보면은 1170원까지 회복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 압박, 특히 이번 달 말에는 MSCI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흑사병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요. 뭐 난립니다. 네, 지금 뭐 정치 테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질병 테마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막혀 있고 시장의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 테마성 흐름에 좀 편승을 하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디커플링. 네. 뭐 잘 나가는 증시를 맨날 불어만 바라봐야 되는 입장. 물론 뭐 앞서 미국과 중국의 상계 관세도 절대 금액에 비교가 되지는 않듯이 미국과 우리의 증시도 그렇게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동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될까요? 보면은 한국 자체만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GDP 성장률만 놓고 보면 지금 2%가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올해는 마이너스 30%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주식이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실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R을 보면은 이미 11배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경기는 좋아지고 실적은 좋아질 거야 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뭐 이런 동력이 좀 부족하다.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그때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이제 무한적으로 막 썰어뜨듯이 그리고 적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도 막 속출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해봐야 이것도 약발이 이렇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고 유동성 파티로 뉴욕 증시 같은 데는 막 좋고 물론 거긴 또 기업 데이터가 받쳐주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뒤에 이제 경기가 실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다음 단계 아닙니까? 실물 경기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2020년도 우리가 결국엔 증시 전망하려면은 실물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실물 경기를 본다면은 저는 트렌드와 사이클 간의 그런 흐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의 장기 저성장 저물가 환경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0년에는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턴어라운드, 회복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 4분기, 2018년 4, 4분기, 2019년 4,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유입됩니다. 한국 수출, 글로벌 교육 증가율들을 보면은 작년 4, 4분기에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 낙폭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4, 3분기에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같은 실질적인 위기, 침체가 가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사이클과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요? 네. 워낙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가 컸기도 했고, 그리고 뭐 수출이 워낙 많이 큰 폭을 감소를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마이너스 폭,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 된다. 그래서 내년을 보면은, 글로벌 주요국들 중에 최상위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저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만, 브라질의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 기저효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좋게 나오고 기업 데이터들이라든지 경제 데이터들이 기저효과에 의해서라도 좀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 시각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내년에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 민감 수출주들 그중에서 대형주들은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맞았잖아요. 맞으면 뭐 맞습니다. 매번 많이 맞아가지고 더 맞을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한 2년 동안 지금 뭐 이건데 네. 눌려 있는 그 용수철처럼 위에 뭔가 제거하면 또 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경민 연구원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좀 어필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시 상승의 뒷목이 될 만한 섹터. 그래서 이제 시장 내일은 뭐 나쁘진 않고, 이렇게 경우를 들었지만,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 뻔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다시 돌아가면 IT입니다. 내년에 IT. 이익을 증가를 이끄는 것도 IT고요. 네.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요, 그러니까 한국 글로벌 경기 수요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저성장 흐름 속에 사이클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업별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업종들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뭔가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쉽지 IT라고 않다.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네. 기업 분할하면 참 좋지 않을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이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있고, 뭐, 그쵸. 가전이 있고, 여러 IM 가지가 사업부가 있죠. 있고, 네. 막 많잖아요. 네. 그게 뭉쳐놔서 제대로 평가도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뭉쳐나 있기 때문에 한쪽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한쪽이 경계적으로. 선방을 해주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뭐 하드웨어 가전 업종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차별적인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 에너지, 뭐 IMO 2020이라는 환경 규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의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IT와 시클리컬 이 두 개의 축이 시장을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하고 시클리컬이라면 경기가 이제 그래도 서서히 조금 회복될 수 있는 네, 경기 그런 기대감을 민감주, 살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네, 네. 흑사병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네. 자, 시장 전략가한테 그런 얘기 여쭤보면, 테마를 여쭤보는 거는 실례죠. 네. 워낙 또 이제 자주 뵙고 싶어서. 자, 오늘 뭐 시간 여유를 좀 내주셔가지고, 2020년도 시장 전망을 이렇게 아우르는 아웃라인을 좀 잡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의 이경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